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대만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빌린 책. 청라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오늘은 감도가 어떤가요? 역시 이 대만은 선진국이군요. IT 강국이군요. IT 강국, 이게 깔끔한가요? 이 대만이라고 대만 맞아? 진짜야? 부산 아니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짝수달 해외여행 이번에는 대만에 왔고요. 대만에서도 작년에 작년 우리 이제 내가 빌린 책 작년도 2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대만을 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대만 여행이 저는 정말로 만족스러웠고, 근데 그때 제가 타이베이에서 시작해서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컨팅을 갔었는데 그때 느낀 거는 타이베이하고 타이중보다 오히려 나는 대만 남부 지역이 더 좋구나. 해서 이번에는 타이난부터 이제 가오슝이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비행기가 있어서 저가 항공 타고 가오슝에 도착해서 이제 가오슝에서 고속철도 기차 타면은 40분 거리에 있는 타이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가오슝하고 타이난은 그 한자로 쓰면 남쪽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태남. 태남. 타이베이는 태북. 가오슝은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가오슝은 타이난보다 아래쪽이에요. 타이난보다 더 아래쪽. 더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가오슝은 한국으로 치면은 부산, 타이난은 경주, 그리고 타이중은 대전, 타이베이는 서울. 이렇게 대충 재밌게도 또 우리나라 마치 경부선처럼 그 타이베이서부터 가오슝까지 가는 이제 고속철도의 노선도 그렇게 돼 있어요. 딱 그 네 개 도시를 지나가죠.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네, 가셨을 때 그 타이난인가 가오슝 둘 중에 하나에서 자전거로 호수를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영호탑 있고 거기가 가오슝이에요. 거기는 가오슝이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타이난이라고 400년 된 도시. 그러니까 경주에 가셨군요. 그렇죠. 경주고 여기가 제가 작년에 사실 여기 왔을 때 타이난에 공자묘가 있거든요. 타이난에 공자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자묘 이렇게 구경 갔다가 그 앞에 웬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여럿이 모여 있길래 가서 보니까 그게 영어로 진행하는 프리워킹 투어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듣는데 이 대만 분이 영어로 진행하는 투어인데 너무 재밌게 잘하셔서 이거 다음에 오면은 그때는 내가 이제 여행 그 코스의 투어 중간부터 이제 들었으니까 처음서부터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어제 와서 갔는데 재밌게도 그분이 똑같이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만나서 막 얘기했죠. 그래서 막 이제 반가워하면서 그분하고 사실 작년에 와서 이렇게 했던 얘기들 중 하나가 뭐냐면 대만 특히 타이난 이 지역에 보면 아픈 역사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는데 사실 나는 역사 기행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 옛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대만 섬은 예전에는 원래는 원주민들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5, 6천 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그 원주민들의 역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에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역사는 없는데 굳이 짐작을 하자면 그 원주민들은 저런 분들이에요. 왜 괌이나 사이판 이런 데처럼 폴리네시아 배를 타고 다니던 그런 원주민들 종족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대만섬을 맨 처음 이제 원주민들 말고 처음으로 발견한 거는 포르투갈 선원들이에요. 그래서 왜 16세기 때 한참 이제 왜 대항해 시대 있잖아요. 네. 그때 포르투갈 선원들이
여기 대만을 오려고 간 게 아니고 포르투갈 선원들이 그때 주로 갔던 곳이 일본의 왜 나가사키하고 그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로 가다가 중간에 섬 하나 있는 걸 봤는데 그 섬이 되게 예쁜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섬 되게 예쁘다 그래서 포르모사라고 불렀어요. 어디서 그래서 들어본 말이네. 포르모사가 대만의 옛 이름이에요. 그 유럽에서는 대만을 타이완을 이제 포르모사라고 이제 불렸었고, 그래서 근데 포르투갈 선원들은 여기에 정착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름만 붙이고 갔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온 사람들은 네덜란드가 왜 엄청나게 이제 그 이쪽 동아시아 쪽에 이제 일본도 그렇고 저걸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식민지 건설하러 여기 왔었고, 그래서 네덜란드 선원들이 처음에 왔었는데, 자, 네덜란드 선원들이 섬에 와서 제일 필요로 한 게 뭐겠어요? 항상 배 타고 6개월씩, 8개월씩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식량을 교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원주민들은 농사를 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살고 있던 대만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농경 방식이 아니라 굳이 하자면 화전민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논을 만들진 않고, 왜냐면 워낙 큰 섬에 인구 밀도는 낮으니까 그냥 산을 다니다가 나무를 불태워서 숲을 불태워가지고 화전을 일구고, 그래서 그 왜 불탄 재가 이제 되게 이 기름진 땅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농사 짓다가 그 땅이 이제 다 이렇게 다 하면은 다시 또 다른 숲으로 가서 또 불태우고, 화전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한테서는 이렇게 뭔가 식량을 제대로 된 거.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농사를 이쪽으로 도입을 합니다. 근데 농사를 도입하려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없잖아요. 네. 마침 중국에 이 가난한 농민들, 화북성 출신의 이제 가난한 농부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기에서 했고, 그래서 타이난은 맨 처음에 중국 화북성 출신 가난한 농부들이 만든 도시가 이 타이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생각해 보면, 와, 그 옛날에 네덜란드라는 곳에서 8개월 동안 배를 타고 온 그 선원들도 얼마나 고생이 심했고, 게다가 또 이제 그 농사 짓다가 배 타고 섬에 가서 와서 여기서 또 이제 농사를 지은 이들 얼마나 근데 여기에 계속 그 불쌍한 사람들이 계속 와요. 그 다음으로 찾아온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왜 불쌍한 사람들만 와?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 와. 누가 오냐면 그 다음에는 그 명나라 해적들이 와요. 네. 왜 명나라 해적들은 유명하잖아요. 왜 명나라에는. 근데 옛날에는 왜 우리 신라 장보고 때도 그렇지만 해적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해적들이 명나라에서 활약을 하다가 쫓겨오거든. 왜냐? 더 큰 해적 나쁜 놈들을 만났던 거지. 그게 누구냐면 마적들이에요. 어디서 온 마적들? 저 멀리 만주족에서 말 타고 온 마적들인데, 이들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청나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이렇게 들어서고 나니까 이 해적들이 이 중국 본토에서 더 이상 활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만주족은 말 타고 와서 싸움하고 하는 건, 전쟁하는 건 엄청 잘해. 하지만 얘들이 배는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적들이 배 타고 도망가서 타이난에 온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와서, 자, 그럼 와서 이들은 맨 먼저 뭘 했겠어요? 네덜란드 저기 식민지주의자들하고 이제 싸웠지. 그래서 네덜란드 애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해적들이 일단 네덜란드 애들을 쫓아냈어. 근데 해적들이 와서 여기에 보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애들은 쫓겨갔는데 농사 짓고 있는 화북성 출신 농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농부들을 다스려야 되잖아. 네. 해적들이 농부들을 다스려야 돼. 근데 농부들을 뭐라고 꼬실까 하다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네. 명나라가 망하고 명청 전환기인데, 자,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 들어서고 이럴 때 이 정치적 스탠스를 좀 제대로 못 잡아서 고생한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 명청 전환기 때 어디로 붙어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오로지 명예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 저기가 천자의 나라니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굴욕도 좀 겪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해적들이 쫓겨온 다음에 여기서 대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이 뭘 했냐 그러면은, 야, 중국 본토에서 명나라가 망했지만 우리는 명나라의 뜻을 이어가겠다. 그러면서 명나라의 이 황제의 그 일가 중에 머나먼 친척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어디서 산속에서 찾아가지고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명나라 다음으로 여기서 이 명예 정신을 잇겠다. 근데 명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명나라가 이 조선에 전해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공자의 가르침이잖아요. 왜? 네네. 그래서 유교의 어떤 가장 그래서 타이난에 공자묘를 만든 거예요. 해적들이. 네, 저도 아까 처음에 타이난에 그렇죠. 공자묘가 있다고 하셔서, 아니,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공자가 예전에 돌아가셨을 텐데, 거기는 언제 가셨지?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공묘, 공자묘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거는 어떤 유해의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드는 그냥 사당인 거예요. 공자 사당이라고 아마 이제 근데 이제 한자로 쓰기는 공자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곳에 타이난에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공자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자묘에는 그 옛날에 300년 전, 400년 전에 이 명나라 유신들이 와가지고 만든 어떤 이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물들 같은 거 이런 거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중국 본토에는 공자묘가 싸그리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랬겠죠. 뭐더라?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때. 문화대혁명 때 공자의 가르침을 배격하면서 다 그냥 공자묘에 있던 유물들 같은 거 다 이제 불적.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타이완에 있는 이 타이난에 있는 공자묘가 오히려 유일한 이렇게 막 몇 가지 유물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정도인데.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해적들이 망한 명나라의 유신들 몇 명 모아다가 타이완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 꼴을 또 이제 만주족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왜냐하면 청나라를 세웠는데 명나라의 유신이라고 저기 대만 타이완이라는 작은 섬에 가가지고 명나라 잔당들이 저기 있으니까 쟤들이 언제든지 다시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말 타고 온 마적들이 다시 해적들의 힘을 얻어서 배 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다시 정복을 해요. 이게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 정복자들이 또 오죠. 그게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청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이 어차피 중국 본토를 다 먹기는 너무 크잖아. 물론 그래서 만주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제일 먼저 간 게 이 대만 섬이고 그래서 일본이 왔고 대만의 근대화는 사실은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일본이 2차 대전 끝나고 여기 원자폭탄 2대 맞고 이제 망했잖아.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망했어. 그 다음에 누가 왔어? 이번에는 원래는 사실 이게 이제 중국 본토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이전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은 원래 영토로 귀속이 다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가 대만도 사실은 중국 본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 본토에 원래 있던 청나라는 이게 망해버린 거야. 그리고 국민당이 그나마 이 중국의 어떤 명나라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장개석이 뭘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공산당 이한테 국공 전 내전에서 망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공산당이 이 중국 본토를 먹으니까 국민당이 또 쫓겨내려왔어.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이제 프리워킹 투어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대만 분이에요. 대만 분인데 영어로 이제 이 외국 사람들한테 이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대만의 역사, 당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여기에 왜 공자묘가 있고 여기에 왜 적감루라 그래서 적감루가 맨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지은 요새예요. 네덜란드풍의 요새가 여기에 왜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야시 백화점이라 그래서 일본 100년 전에 지은 일본 백화점 건물이 여기 왜 남아 있고 이 얘기를 쫙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당이 와서 한 게 뭔지 알아요? 국민당이 와가지고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사람들이 또 국민당 독재에 대해서도 또 다시 또 이제 아니 니들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이랑 싸우고 졌는데 와서 자 국민당은 장개석은 어떤 거였냐면 전시 체제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장개석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중국 본토로 돌아가서 다시 중국 본토를 정복하겠다. 다시 공산당의 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게 장개석의 목표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시 동원 체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서 혹독하게 세금을 걷어요. 혹독하게 세금을 걷고 그리고 이 중국 본토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대만의 어떤 행정 체계라든지 뭐 이런 모든 데서
주요 요직들은 다 국민당이 차지했지.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게 그나마 일본 애들이 왔을 때는 어차피 일본 사람, 본국에서 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말이 다르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에게 자리는 나눠줬다고. 마치 우리나라 왜 저기 그 순사들 뭐 하고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네네. 자리 나눠주고 그걸 했는데 국민당 얘들은 어차피 같은 중국어를 쓰고 전혀 불편함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얘들은 우리는 공산당과 싸워서 중국 본토를 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준비해야 돼라고 하면서 대만 사람들의 수타를 이어가니까 대만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민주혁명, 그러니까 민주운동, 이 시위를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거를 찍어내리기 위해서 장개석이 1950년대 중반서부터 70년대 후반까지인가 하여튼 수십 년간 계엄을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엄을 끝내고 이제 대만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고 지금은 이제 대만은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실 여기 대만 사람들은 항상 다른 데서 이 작은 섬나라다 보니까 늘 수탈만 당하고 살았고 이제 우리가 뽑은 지도자로 한 지가 정말 몇십 년이 안 된다. 근데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유의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모임 멤버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아저씨가 한 분 있었거든요. 은퇴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미국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농담으로?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실은 나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저 가이드가 무슨 얘기 했냐면 1960년대, 70년대 그 장개석의 계엄을 얘기하면서 계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2024년 12월 3일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나를 막 놀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1년 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강건해지고 우리의 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다시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으니 그 얘기를 나는 다시 하기 위해서 오늘 왔다. 막 그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어제의 이 투어. 그러니까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나는 지금 여행을 다니잖아요. 네. 내가 가는 여행인데 옛날에 사실 이런 이동이라는 건 왜 미국 서부에 철도를 건설한 중국 이 사람들,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어떤 나라를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떤 좀, 뭐랄까, 좀, 고생한 노예의 길이나 이런 길이었는데, 참, 우리 삶이 좋아진 지가 얼마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듣다가, 진짜 영어가, 저는 사실 그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그래도 제 50 좀 넘는 평생에서 한 4년 정도를 그 영미권 사람들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영어가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고 안 쓰는 때는 또 완전히 안 쓰다 보니까 우리 또 김 작가님도 그러셨지만 최근에는 진짜 듣는 것도 이제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해외에 가서 그런 투어 솔직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다 못 알아들어. 자꾸 놓치고. 근데 이게 부럽네요. 아니야. 이게 나는 어제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저는 왜 얘기하잖아요. 나는 유럽 가서도 이거 프리워킹 투어 어느 도시든 가서 내가 늘 이걸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패키지 투어 한국인 가이드분이 설명 잘 해주시죠. 근데 그거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그 나라예요. 근데 프리워킹 투어는 그 나라 사람이 영어로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도 어제 이제 대만인 그분 영어 닉네임이 프랭크였는데 프랭크도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영어처럼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 쉽게 설명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작년에 했을 때는 이 투어 시간이 총 2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네네. 아침 10시에 적감루 입구에서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마지막은 공자묘에서 끝나는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어제는 3시간 반이 걸렸어요. 1시 반이 넘어서 끝났거든. 뭐냐면 이분은
같은 영어를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어제 심지어 왔던 멤버들 중에 아시아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네. 아, 또 재밌는 건 타이난 사람이 타이난 투어에 왔었어. 근데 이분은 어떤 그 상하이에서 이제 일하는 어떤 그 분인데, 그러니까 미국 가서 유학하고 중국 상하이 가서 가는데 이번에 춘절이라고, 왜냐면 다음 주가 춘절이잖아요. 중국에. 춘절 휴가로 고향인 타이난에 왔는데 자기 고향에 대해서 자기가 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이번 영어 투어에 들어온 거예요. 자, 다양한 다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영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를 쓰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어가 아주 쉽게 스토리텔링이 돼요. 그래서 난 정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한번 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프리워킹 투어. 영어로 프리워킹 투어 하고 여러분이 여행 중인 그 도시를 영어로 찍으면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유명 관광지에는. 근데 그분은 해주시는 분은 그래도 그렇게 막 몇 시간씩 들이시는 건데 그게 좀 들이죠? 아, 이게 프리워킹 투어는 뭐냐면 처음에는 프리고요. 끝나고 나서 그 감사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팁을 드리죠. 그게 글로벌한 그렇죠. 매너죠? 그렇죠. 글로벌한 매너죠. 그래서 뭐 한 장씩 보통? 그렇죠. 보통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뭐 저기서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이제 10달러, 15,000원 기준이고 보통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한 10,000원, 우리 돈으로 10,000원 기준,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1인당 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로 돈은 안 아까워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안 아까워. 내가 어제 그리고 이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내가 그전에는 내가 여기 작년에 와서도 혼자서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타이난에 사당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하고 달라요. 불교 사원하고 다르게. 근데 약간 나는 처음에는 이게 도교 사원인가 막 그랬는데 이를테면 그 대천후궁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천후궁인데 여기에 가보면 여성분이 이렇게 그 마치 부처님처럼 앉아 있는데 그분이 여성분이야. 이 여성분은 저분은 왜 대천후궁에 저분은 누군가 했는데 와서 이제 내가 어제 이제 이분이 탱크가 다니면서 타이난에 사당이 한 1,5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보니까, 워낙 이제 중국에서 왔잖아요.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쪽에서 와서 여기에 와서 자기들끼리 뭔가 그래도 모시던 어떤 조상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이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되게 아주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정해진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자 묘도 그렇고 막 그냥 마을마다 그냥 초기 한족 이민자들이 정착하면서 마을마다 자기들 그 토속 신앙에서 모시는 신을 모시는 사당과 절을 세웠는데 이게 푸젠성과 광둥성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이민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한인교회잖아요. 네네. 내가 만약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에 가잖아요. 그럼 그 작은 도시에서 내가 이민자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인교회를 찾아가면 왜 그래도 한인교회에서 여기 이 도시에서는 이런 거 하고 학교는 이런 데 다니고 이런 데 슈퍼 가라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끼리 절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의 여러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 보니까 그랬고 되게 재밌는 게 어제 이번이 참 이 프랭크라는 분이 진행을 재밌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맨 처음 시작할 때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무슨 날이지? 그냥 춘절의 첫째 토요일인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인데 사당 이 중에서 혹시 아직 커플은 아닌데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러더니 가서 그 대천후궁이라는 그 사당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모르지. 우리가 보면은 이분이 관음 같기도 하고 근데 막 이런데 어떤 이 백발의 노인의 앞에 딱 가요. 거기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막 기도하고 막 뭘 하고 있어. 그러더니 그 노인이 누구냐?
월하노인. 월하노인? 월하노인 혹시 알아요? 몰라요. 아, 월하노인이 누구냐면 어, 이게 중국의 그 문화에서 나오는 음, 그 인연과 결혼을 이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달 아래 노인인데 음, 이 대천 후궁 안에 월하노인을 모신 정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월하노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의 발목을 붉은 실로 묶어요. 어, 그래서 왜 일본 애니메이션에 이런 거 보면 붉은 실로 이렇게 남녀의 어떤 그 인연이 뭐 이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월화노인에서 오는 거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어. 월화노인한테 그러면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 싱글이에요. 그 네, 사당에 가서 월화노인께 인사를 하고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또박또박 말을 해.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인연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떠올리고 그걸 기도를 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붉은 실을 가져가서 지갑이나 가방에 보관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원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월화 노인을 모신 그 사당 안에 한쪽 편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붉은 저기 마치 부적 같은 것처럼 왜 우리나라 저기 그 절에 가면은 왜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기와에 이렇게 한 것처럼 얼마, 그 얼마, 얼마, 그러니까 누구 어디서 온 누구 뭐 우리 가족 행복하자 뭐 아빠 건강하세요 뭐 이런 거 적어놓은 그 저런 거 있어요. 그 기도를 갖다가 적은 그런 게 있는데 약간 그런 것처럼 이게 막 적혀 있고 한쪽에는 그게 있고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커플들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그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기 그 결혼 사진 있잖아요. 결혼 네, 사진을 되게 그 저기 뭐지 왜 그 네컷 인생 네컷 이런 것처럼 스티커 사진 되게 작게 이렇게 프린트한 그 웨딩 포토를 갖다가 걸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빌어서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사람은 와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잘 살게요. 오라노인께서 맺어주셨으니 우리 잘 살게요 하면서 여기 또 야, 맺어놓는 거야. 그래서 참, 나는 자, 근데 이게 이런 사당들이 왜 필요했을까? 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거의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어, 내가 뭐 후건성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해적들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저쪽에 그 농사 지을 애들 없으니까 너네 이리 와 해서 가서 어차피 근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은 갔느냐? 어차피 마적 아니면 해적이거든. 어차피 지금 위에서 저기 만주족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명나라 망하고 막 막 하고 어차피 만주에서 내려온 마적한테 죽거나 해적한테 죽거나 그럼 우리는 그냥 차라리 같은 그래도 명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해적한테로 가보자. 그래서 그렇게 와서 살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향 생각나고 그래서 고향에서 모시던 그 신을 그대로 모시는 사당을 여기에 짓고 간 거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타이베이나 다른 도시에는 이렇게 사당이 많지가 않은데 이게 타이난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타이베이는 일본 통치 시절에 타이베이를 완전히 이제 수도로 대만의 약간 수도처럼 근대 도시로 크게 재정비하면서 마을을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음, 차이나는 제가 이번에도 걸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막 200년 된 골목들이 있어요. 진짜 네, 좁은 네. 골목에 그런 가게들이 남아있고 그런 그 도시 구조가 옛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당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어제 여행은. 아, 그 최근에는 근데 타이베이가 음? 대만이 관광객이 그렇게 음? 많지 않지 않아요? 왜요? 그런 얘기는 또 어떻게? 중국의 그런 막 무력 시위나 아, 이런 게 아,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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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불안해서 안 가시는 그렇지는 분들도 않은 있는 것 거 같아요. 그렇진 그렇지는 않아요? 않은 거. 그래요? 나는 음, 이번에 음, 다니면서, 근데 물론 그건 있어. 한국 분들은 확실히 없어요. 한국 음, 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중국 패키지 투어도 별로 없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외국인들 많은데, 재밌는 한 가지.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대만 여행 오실 분들이 참고드리라고. 제가 지금 2월이잖아요. 여기 네, 너무 좋은 게 15도에서 20도, 25도 사이예요. 네, 딱 우리나라 선선한 가을 날씨야. 아,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고 작년에 제가 2월에 왔다가 너무 좋아서 다시 왔는데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약간 생각한 건 뭐냐면 작년에 내가 2월에 왔을 때 저는 이제 여행하고 나면 항상 저는 매일 왜 가계부를 쓰는 게 은퇴하고 나서 나는 매일 가계부를 쓰니까 여행할 때도 경비를 정산을 해두거든요. 네. 작년에 내가 왔을 때는 1박에 3만 원 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직전에 내가 스리랑카를 갔는데 스리랑카는 1박에 5만 원이 넘어가는데 방은 너무 후져. 에어컨도 없고. 근데 여기는 1박에 3만 원인데 훨씬 더 방이 깨끗하고 그래서 나는 스리랑카보다 대만이 훨씬 마음에 들었고 스리랑카는 다시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대만은 매년 나는 오겠다. 그래서 이번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방값은 1박에 무조건 7만 원에서 8만 원 선이에요. 아니, 2배가 넘게 올랐네요. 뭐지? 왜 그러냐. 작년에는 설날이 1월 말에 있었어요. 2025년 설날은 1월 마지막 주였는데 그래서 내가 2월에 왔을 때는 설이 지난 다음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똑같은 2월에 오려고 왔는데 이 춘제를 끼고 있으니까 근데 춘제 때는 그리고 참고로 대만은 춘절이 월화수목금 토일 다 쉬어요. 네. 이번 주 그 내내. 이번 주 내내 연휴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휴 기간에는 대만 사람들도 서로 이동이 많잖아요. 네. 내가 하필 가려고 하는 타이난과 컨팅은 타이난은 경주고 컨팅은 제주란 말이에요. 대만에 저 타이베이 사람들도 춘절 기간에는 이 경주나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거지. 그래서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왜 사람이 없지 않냐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 춘절 기간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값이 많이 올라가고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거 다음에 혹시라도 대만에 오실 때는 춘절 기간을 피해서 오시면 좋습니다. 왜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대만 특히 이 타이난 같은 경우에는 100년 된 맛집들이 있어요. 네. 타이난에 100년 된 맛집들이 있고 오죽하면 그 책이 있어요. 타이난 100년 맛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막 100년 전에 만든 막 3대째 만들어 오는 만두집, 딤섬집, 우육면집 막 이런 집들이 있거든. 네. 너무 아쉬운 게 이 유명 맛집들이 다 춘절 기간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오신다면 춘절은 피해서 오시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적긴데. 그렇지. 근데 뭐 다음 주 근데 나는 사실 오늘 나는 이 대만 여행보다도 대만은 뭐 목요일 날 와서 아직 며칠 안 있었고 나는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은 책이 있어. 너무너무 좋은 책. 이 책을 내가 더 일찍 읽지 못한 게 한스러울 정도로 좋은 책. 그런 게 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시 이래서 자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1년에 300권 읽는 후배가 추천해준 책 중 하나가 가짜 결핍이거든요. 네네. 마이클 이스터의 가짜 네, 결핍. 지난주에 잠깐만 내가 얘기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책을 이번 주에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완독을 나서 하고 이 책의 가치가 더 올라갔어요. 다 읽고 나니까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책을 미국 저자가 썼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뭐 그냥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통찰을 간 거예요. 가짜 결핍은 뭐냐면 우리는 부족해서 괴로운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괴로운 걸까요? 가짜 결핍. 우리는 원래는 결핍에 시달렸잖아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아까 내가 지금까지 그 대만 역사 얘기한 것도 대만으로 온 사람들은 다 모두 결핍을 안고 여기를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왔겠지. 모든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서 인류는 결핍과 함께 살아왔어. 먹을 것이 부족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항상 뭔가 움직여야 식량을 뭔가를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산업화 이후에 불편이 사라진 거예요. 네. 버튼 하나로 클릭 하나로 음식도 주문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이동은 자동차가 대신하고. 자, 문제는 이 진짜 결핍이 사라진 대신에 가짜 결핍, 심리적 결핍이 생겼고 그 결과 우리는 중독이 되는데 나는 이 책에서 되게 재미난 저걸 하나 이렇게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왜 중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중독이 마약 중독이잖아요. 담배도 전 떠오릅니다. 좋아요. 맞아요. 담배도 중독이죠.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이라고 저는 봐요.
담배가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이다. 네. 나도 인정. 그리고 나는 이게, 하여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난 이 책에서 처음으로, 나는 나름 그동안 많이 공부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약은 담배 같은 마약, 담배도 포함해서 마약은 식물이 곤충을 상대로 개발한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마약은 식물이 곤충을 뭐냐면,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구에 맨 먼저 생긴 이 생물체는 사실은 원래는 식물이었죠. 네. 지구는 식물이 있었고, 근데 그 식물을 맨 처음 먹기 시작한 애들이 누구냐면 곤충이에요. 그리고 원래 왜 육식하기 전에 원래는 채식이잖아요. 네. 채식을 하다가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그 덩치 큰 애들을 잡아먹는 육식 이 동물들이 나온 건데, 자, 식물을 맨 처음 먹은 거는 동물 중에서는 곤충이었는데, 이 곤충이 식물을 먹기 시작하면 식물이 이제 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곤충의 행동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자, 이를테면 보통 이제 곤충들이 또한 참 막 그랬을 때 그 곤충을 잡아먹는 새나 또 이런 것들도 파충류들은 또 곤충을 잡아먹잖아요. 개구리나 이런 애들. 자, 근데 그런 그 곤충들이 이런 그 자기의 그 천적들로부터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수를 사용해. 근데 그 곤충이 나뭇잎을 먹다가 암페타민까지 섭취하는 바람에 갑자기 동작이 빨라지는 거야. 원래는 얘가 천천히 움직이는 애인데 마약, 암페타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기 마약 먹으면 막 사람 중에 막 월락 되게 산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막 네. 중심씩 막 움직이고 빨라지고. 애가 산만해져가지고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천적에게 발견되겠죠. 그래서 빠르고 쉽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 진화의 오래된 이제 그건데 왜 우연히 어떤 나뭇잎에 어떤 그 마약성 화합물이 생겼는데 그거를 곤충이 그 나뭇잎을 먹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막 동작이 빨라져. 그래서 천적의 눈에 띄어가지고 잡아먹혀. 그러다 보니까 그 식물은 곤충에게 덜 뜯기다 보니까 덜 먹히다 보니까 식물이 번창해서 살아남은 거죠. 반대로 오피오이드 있잖아요. 아편은 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곤충을 느리게 만들면은 빠른 곤충을 만나면 빠른 곤충한테 느린 곤충은 잡아먹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독되는 것들은 원래는 이 식물이 곤충을 상대로 만든 화합물이었는데, 자, 문제 뭐냐면 우리 곤충에게 있던 그 유전자가 우리 인간에게도 전해졌잖아요. 왜냐하면 네. 수억 년을 통해서 진화해 오면서 우리는 곤충에서부터 막 해서, 자, 코카인, 뭐 카페인 이런 거 다 잎에서 나오잖아요. 코카인은 코카 잎에서 나오는데 잎에 함유된 코카인 화합물은 농도가 1%도 안 될 만큼 낮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원신들, 우리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 몇만 년 전 선조들은 코카잎을 씹으면은 배고픔도 가시고 지구력과 집중력이 높여지기 때문에 이 고된 사냥이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되어서 그걸 씹으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 뭐냐? 이제 현대로 와서 이거를 다들 농축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대량으로 화합물질, 원래는 이게 식물에서, 그래서 왜 우리 커피도 우리가 마시는 카페인도 사실은 이제 마약성 물질이야. 나는 카페인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 줍시다. 나는 니코틴, 카페인 다 마약성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농도가 낮으면 카페인도 생각해 봐요. 염소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한 그 목동이 자기 염소가 어떤 붉은 열매가 달린 열매를 먹은 다음에 막 흥분해서 뛰어다니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씹어보고 이걸 끓여서 이제 그리고 인근 그 열매를 수도사한테 가져갔는데 그 수도사가 열매를 끓여 마셔본 다음에 졸음을 쫓는 효과를 경험을 해. 수도사가 제일 힘든 게 뭐야? 기도할 때 졸음 오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이걸 하니까 기도를 할 때 빠릿빠릿한 정신을 기도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왜 원래 커피를 제일 많이 만든 곳 중 하나가 중세 수도원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수도원에서 만든 커피들이 또 되게 저거고 유명한 어떤 이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활성 성분들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섭취를 했는데, 자, 문제는 예전에 그 유발되는 흥분감 아주 소소하고 미미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식물에 담긴 향정신성 성분을 추출해서 농축하고 심지어 이거를 이제 그 화학약 쪽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강도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생각한 게, 자, 근데 마약 못지않게 흔해진 게, 마약은 그나마 우리가 막 법적으로 제재를 하니까 괜찮은데, 마약 못지않게 흔해진 게 뭐냐? 상품이고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롭게 중독돼 가는 건 우리는 소비예요. 소비에 중독되어 가죠. 왜냐하면 물건들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더 많아지고 싸졌잖아요. 네. 특히 산업화라든지 막 이런 그 이후로 어떤 우리가 살 수 있는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시달리는 거는 옛날에는 진짜 결핍이 있었어요. 그게 배고픔이라든지 졸림이라든지 피곤함이라든지 이걸 쫓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는 이거를 너무 쉽게 식량이라든지 어떤 마약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쉽게 이제는 손에 넣을 수 있어서 인간들이 이 가짜 결핍에 시달리다가 중독이 심해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다루는 책입니다. 가짜 결핍.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보세요? 예, 예, 제가 지금 예, 안경을 제대로 끼느라고 헤드폰을 잠깐 떨어뜨려가지고. 예, 그렇구나. 예. 이 마이클 이스터라는 저자가 보니까 원래 저널리스트네요. 저널리스트예요. 맞아요. 예. 근데 행동 변화 전문가이자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로 활동한다. 참 특이한 분이네. 북극 알래스카를 비롯해 부탄, 전쟁 지역, 볼리비아 정글 등을 탐험하고 각 분야 석학에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 종교 및 환경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분이 인터뷰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책 시작에서 보면은 누구를 인터뷰를 하냐면 이라크의 그 경찰 국장을 인터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라크에 목숨 걸고 이라크에 취재를 가요. 왜냐하면 중동이 마약 물질에 지금 이제 약간 저게 돼 있다고, 중동의 마약 중독이 심각한 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마약의 중심지인 중동, 이라크 이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소설의 마지막 인터뷰어가 누구냐? 베네딕트 수도회의 그 수도사를 인터뷰를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 책의 결론을 그냥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전해드리자면,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수도사처럼 살아야 된다. 아이고. 왜냐하면 수도사들은 나는 몰랐는데, 그 베네딕트 수도사들을 저걸 봤더니 기도를 하루에 8번을 기도를 찬송을 드리는데, 오전 3시 25분, 새벽 3시 25분, 그 다음 오전 6시, 오전 7시 45분, 그 다음에 오전 9시 30분, 정오, 오후 2시. 자, 이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편리함을 쫓다가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약간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데, 차라리 어떤 하루를 촘촘한 건강한 루틴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스스로를 애써 불편하게 만들어보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몸을 써서 뭐 노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불편함을 기꺼이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이 가짜 결핍, 가짜 쾌락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저는 그 베네딕토 그 수도원 이야기를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14세기 베네딕토가 이분이 기원전 494년 로마 시대 때 이분이 활약한 분인데, 이분이 로마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로마가 왜 막 제국이 막 팽창한 다음에 어느 순간서부터 몰락을 하잖아요. 네. 그 몰락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쾌락을 빠지다 보니까 사회가 몰락하는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14세기 이슬람 석학 이븐 할둔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어떤 사회가 발달하고 몰락하고 발달하고 몰락하고, 제국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보면서 혹시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제국의 어떤 마지막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미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항상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처음 발전하기 시작할 때는 사회의 그 창시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갖은 노력을 다해서 사회를 수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처럼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는 군대에서나 볼 법한 끈끈한 결속력을 발전시켜요. 자,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세대를 거칠수록 이전 세대가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는 데 들인 수고와 열의는 점점 기억 밖으로 밀려나고 온실 속 화초처럼 안일해진 신세대는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당연시하고, 자, 이런 태도는 사회를 속에서부터 좀먹어서 다시 외세의 공격에 취약하게 하고, 그래서 로마가 흥했다가 망하고 흥했다가 망하고. 자, 이런 시기를 본 베네딕토가 딱 한 말이 뭐냐면, 베네딕토가 수도원을 세우기 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자만 뒤에 몰락이 따르듯이 방종 뒤에는 파멸이 따른다. 어, 그래서 이분은 안락한 로마 생활에 안녕을 고하고 혼자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수비아코 동굴이라는 곳에서 3년간 이제 혼자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황야에서 고독하게 역경을 견디다가 이제 현자로 거듭나서 딱 이분이 이제 나타나니까 로마인들이 이분을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어, 그전에는 막 저기 뭐야 그 콜로세움에 가가지고 막 그 검투사들 보고 저기 사자 먹이로 이렇게 뭐 그 하는 노예들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가다가 그런 삶의 왜 향락의 끝이 결국은 타락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들 막 이런 거 술 먹고 막 하는데 저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저렇게 막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온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로마 시내에 나타났는데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너무나 편안한 표정으로 탁 걸어다니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동굴에서 홀로 3년간 금욕적인 생활로 버틴 것이 오히려 나에게 행복을 가져왔구나.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나처럼 고생해서 동굴 속에서 3년간 혼자서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도시의 어떤 그 탐욕과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산속에다가 우리 수도원을 건립해서 같이 거기서 한번 같이 기도를 하고 수도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베네딕토 수도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베네딕토 수도원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그럴 거, 예, 음, 있어요. 음, 맞아요. 음, 음, 수녀원도 있다고 돼 있고, 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책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수도사가 되자, 수행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지금 누리는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우리가 많이 먹고 있진 않은지, 또는 음, 우리가, 뭐,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진 않은지. 근데 또 심지어 이분이 얘기하는 우리가 의존하는 그 중 하나는 뭐냐면 SNS도 얘기를 해요. SNS, 음, 명성, 권력, 그리고 정보까지도 얘기를 해요. 정보, 우리가 정보에 너무 과도하게 탐닉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를테면, 300년 전, 400년 전 사람이 평생 동안 공부하는 내용을 공부해서 배우는 정보를 우리가 지금은 하루에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근데 정보의 과도함 또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조금씩 이제 돌아보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충분한데 이미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어떤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 허기를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음, 우리는 부족해서 괴로운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공허한 걸까요? 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 가짜 결핍이었습니다. 마이클 리스터. 그 가짜 결핍의 제목이 음? 혹시 컴포트 스카시 크라이시스. 아니요. 아, 더 컴포트 크라이시스. 그럼 편안함의 위기. 음. 음. 그 이분의 잠깐만. 음. 그런가? 이게 이분의? 이분의 아니, 내가 아니지. 잘못, 다른 책이 있어. 편안함의 습격도 있고, 잠깐만, 어. 내가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제는 내가 지금 착각할 수도 있어. 스카서티 브레인인 것 같은데? 맞아. 그거예요. 스캐스틱 브레인이. 내가 예. 지금 착각했어. 왜냐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도 내가 동시에 읽고 있다가, 어, 이 마이클 이스터라는 분이 책을 두 권 냈나 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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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근데 제가 지금 뭘 봤냐면 음, 이분이 왠지 팟캐스트도 음. 하고 계실 것 같고 유튜브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또, 이분이 팟캐스트 2%
2% with 마이클 이스터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하셨다. 꽤 오래 하셨는데 작년 5월까지만 이게 있고요. 에피소드가 작년 6월까지 하고 그만두신 거. 그 뒤로는 에피소드 업데이트가 없어요. 근데 한 뭐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짧은 그런 팟캐스트를 계속 하셨고 평점도 괜찮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로 좀 옮겨 타신 것 같네. 근데 마이클 이스터라는 유튜브도 하시는데 거기 책 두 권이 딱 그 맨 위에 그 올려져 있고 그게 스카스티 브레인하고 더 컴포트 크라이시스 두 권이고 이 두 권을 항상 세트 우리나라 서점에서도 세트로 팔고 있네요. 두 권 다 읽으셨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편안함의 습격은 읽다가 말았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약간 이분 만연체예요. 만연체라는 건 뭐냐면, 이분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책을 쓰기 때문에 책이 분량이 되게, 그래서 원래 나는 편안함의 습격을 읽다가 한 3분의 1 지점까지 읽다가 포기하고 그냥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왜? 읽기가 힘들구나. 이게 페이지 터너가 아니구나.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그런데 어려워요. 이 책 사실 어려워요. 무겁고, 이분은 그리고, 그냥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조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편안함의 습격을 읽다가 나는 왜 아다시피 나는 5권, 10권을 책을 항상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우선순위에 밀렸는데 그 다독하는 MBC 후배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작년에 읽은 300권의 책 중에서 하여튼 최고라고 이 책을 권해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 읽기까지 권하면 나는 무조건 끝까지 한번 읽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 책도 앞부분에는 좀 산만해요. 그러니까 물론 마약 얘기 이런 건 난 재밌었어요. 나는 마약이 식물의 어떤 그 방어 기제, 방어 무기였다는 거는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 건 재밌는데 뭐지 한데 한 중간서부터 갑자기 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이거 하나로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는구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가짜 결핍이다. 이를테면 나는 이거는 육아 문제도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모든 부모들은 지금 아이들이 위험에 처져 있다. 아이들이 모아 있다. 아이들 너무너무 잘 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고 좀 더 잘 먹여야 돼요. 아이들 학교에 가서 저기 혹시 반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 애 혼내시면 안 돼요. 우리 애 기죽이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결핍에 지금 빠져 있구나. 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어쩌면 가짜 결핍으로 나는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널리스트가 쓴 책은 그래도 잘 읽힐 줄 알았는데 이 학자들이 쓴 책보다 재밌는 책이에요. 재밌는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재밌는 책인데 저건 있어요. 내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 책 3권을 소개하려고 무거운 책, 가벼운 책, 재미있는 책 3권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책은 뭐냐면 그 탤런트 선우용녀 쌤이 쓰신 책이 있어요. 나 그거 유튜브로 들었어요. 그분 책 읽어봐요. 아니 물론 유튜브 내용이 책에도 많이 그대로 소개되긴 하는데 몰라 그냥 살았는데 나는 예전에 내가 사실 드라마를 할 때 선우용녀 쌤이랑 같이 일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저랑 아마 이럴 때가 선우용녀 쌤이 60대 중반이었어요. 네. 근데 나는 배우들 중에서 60 넘어서 일하시는 분들 난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삶의 어떤 그 루틴에 기둥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시겠지만 배우들이요 40, 50 넘어갈 때 훅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전성기를 누리고 30대 때까지 잘 나가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삶의 어떤 이게 없는 사람. 근데 나는 그때 선우용 선생님이랑 일을 하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참 좋은 어른이구나. 항상 유쾌하고 밝고 어린 그 배우들한테 잘 맞춰주고 너무 좋았는데 몰라 그냥 살아 책을 보면서 이분 어떤 그 삶의 단단한 어떤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근데 되게 수다 떨듯이 할머니가 80살 먹은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야야 봐봐 그런 거 있잖아. 막 약간 이런 수다 떨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책이 가볍게 되게 잘 읽혔어요. 그리고 재미있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거 나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박동훈 부장님께서는 김용의 무협지를 좀 소시적에 읽으셨나요? 아니요.
읽으셨구나. 어. 나는 어렸을 때 내가 김용의 무협지를 워낙 좋아해서 막 읽었는데, 몰랐는데, 이번에 나는 그 해외여행 가기 전에 항상 비행기에서 읽을, 좀 재밌게 가볍게 읽을 거리를 찾느라고 김용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밀리의 서재 전권이 다 올라와 있어요. 사조영웅부터 해서 소강호, 신조협녀 막 다 올라와 있거든. 그래서 나는 다시 막 읽으면서,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이 세 권을 이번 주에 동시에 읽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책이 가짜 결핍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그냥 책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한번 읽어보시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시적에 김용의 무협지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예, 밀리의 서재 전권이 올라와 있어요. 나 이거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밀리의 서재 안 올라와 있어서 그 전자책으로 전권 이게 한 세트당 막 4만 원, 5만 원 할 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었거든. 안 사고 참았던 과거의 1년 전에 김민식을 칭송합니다. 잘했어, 민식아. 역시 밀리의 서재야. 무협지 중독이 우리 때는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때는 그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거든. 그렇지. 저는 그 김용의 소설 때 영웅문도 그분 거죠? 영웅문이 사실은 김용 소설의 해적판이에요. 뭐냐면 사조 영웅전 그리고 소강호 뭐 이렇게 몇 권을 합해서 영웅문이라고 내버렸어요. 한국에서. 근데 맞아요. 영웅문이 사조 영웅전이에요. 저는 그 책을 반에서 조금 노는 친구들 또는 공부를 이렇게 놓은 친구들이 그렇지. 항상 보면 그 책은 어떻게 보는 책이냐면 책상 위에서 보는 책이 아니야. 밑에 이렇게 밑에서 막 이렇게 밑에서만 그치. 책상 밑에서 이렇게 내리 깔고 선생님 맞아. 피해서 보는 들키지 책이기 않으려고. 때문에 나름 모범생이었던 저는 저 책은 금서다. 그렇지. 네. 그리고 왠지 중독이 심해요. 정식 출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맞아요. 네, 그 시절엔 좀 안 그랬어. 봤는데 한번 봐야겠네.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 문화, 그러니까 나는 왜 김용의 소설들을 좋아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이 뭐예요? 삼국지, 수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그런 그 기서들의 어떤 그 맥을 잇는 책이 현대에 와서는 김용의 무협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수호지도 자세히 보면 무협지야. 그리고 삼국지도 어떻게 보면 무협지야. 왜냐하면 그 장비가 하는 그런 어떤 게 말도 안 되는 걸 하잖아. 실제로 전쟁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 왜 장판교에서 장비 혼자 서가지고 막 뭐 몇백 명의 그 적군을 뭐 쓸어버리고 존 윅이지, 존 윅. 그렇지, 존 윅이지.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면 존 윅이 되는구나, 장비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요즘 지금 휴민트가 거의 존 윅이라던데요. 그렇지. 나는 휴민트를 못 봤는데, 그 휴민트를 보신 정혜승님이라고 이제 회사 그 어떤 그 선배님의 배우자께서 뭐라고 했냐면, 참 조인성이 잘 나이 들었다. 멋지게 나이 들었다는 걸 볼 수 있다. 막, 그래서, 코트 자락 날리면서 막, 날아다닌다는데. 존 윅이래. 그래? 알았어. 그게 이제, 그래, 그렇게 됐듯이, 무협지도, 근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다들 강해지고 싶은데, 강해질 수는 없으니, 허구해서 그런 그게 이렇게 서사에, 취해 살았던 게 아닐까. 근데 나는 그래도 김용 선생님께 되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활자 중독이 그때부터 나는 시작이 됐거든요. 진짜 나는 책을 읽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라는 거를 두 사람이 가르쳤는데 동양에서는 김용, 서양에서는 스티븐 킹. 자, 우리 김민식 작가님은 그 바쁜 그 알토란 같은 시간 대만 여행 중에도 참 많이 읽으셨네요. 우리 박 부장님은? 박 부장은 여전히 독일을 계속 조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있어? 알았어. 어제는 이제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숙소 예약에 들어갔고요. 그냥 궁금하다. 1박에 얼마 네, 정도씩 해? 비싸네요. 독일은? 내 기억에 제가 독일을 사실 2번 가봤는데 거의 30년 전에 배낭여행으로 가고 그리고 한 20년 전에 출장으로 한번 가본 뒤에 이번이 처음인데 제 기억 속에 독일은 유럽에서 좀 저렴한 맞아. 원래는 그래야 돼. 그런 동네인데 거의 제가 1박에 지금 한 15에서 20만 원? 그렇구나. 네, 그리고 맞아. 근데 나도 갔을 때 그랬던 것 같아. 환율이 지금 안 좋네요.
지금 환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지? 우리가 하여튼 우리 원화 환율이 사실은 뭐 한 30% 정도 빠진 셈이니까,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제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군요. GPT의 도움을 받아 일정을 짜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은 대만 그럼 이번 한 일주일 가신 건가요? 한 2주입니다. 총 2주 정도 그랬고, 다음 주에도 아마 대만에서 연락드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남부를 집중적으로 계시는 거죠? 남부를 집중적으로. 타이난, 가오슝, 켄팅. 컨팅이라고도 하고, 켄팅. 제가 컨팅. 지금 작년 2025년 2월에 김 작가님 대만 여행 코스, 구글어스 코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작년엔 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화려하셨는데, 맞아. 네, 남쪽으로. 집중해서 오래오래 한 곳에서 오래오래. 저도 언젠가는 5년 내에 반드시. 대만 강추. 잘 다니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도 대만으로? 다음 주에도 대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파차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